체중을 지탱하면서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는 등 끊임없이 사용되는 무릎 관절. 이렇다 보니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바로 무릎인데, 초기에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체중을 줄이면서 운동을 하면 증상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지만,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말기가 되면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고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자. 네, 코로나19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도 이제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인데요. 부모님을 그래도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이 걸음걸이가 달라지셨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이 시간에는 네.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전홍배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대부분 앓게 되는 질환이 바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골이 많이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히는 질환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관절염이란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은 나이가 증가하면서 뼈와 연골이 마모와 변형이 되면서 관절이 붓거나 아픈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사전적인 의미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이의 증가에 따른 노화 현상이다. 우리가 나이 들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듯이 관절 속에도 보이진 않지만 그런 주름살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관절의 기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허벅지에서 내려오는 대퇴골이 있고 정강이에서 올라가는 경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동그랗게만 지키는 쓸개골로 3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개의 뼈를 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인대입니다. 무릎에는 크게 4가지의 중요한 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릎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반월상 연골판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경골하고 대퇴골이 부딪히는데 충격을 흡수해주고 넓은 면적이 접촉하도록 보호하는 기능이 주 기능입니다. 그리고 활액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활액막은 쉽게 말하면 관절 안의 속껍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껍질이 하는 역할이 관절에 물을 만들어내고 필요없는 것을 흡수해서 물의 조절을 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절 기능이 깨어졌을 때 흔히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물이 찼다, 관절이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서 특히 연골과 반월상 연골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연골은 혈관하고 신경이 없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바깥쪽 3분의 1까지는 신경하고 혈관이 존재하는데 내측 3분의 2 지점은 전혀 혈관과 신경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아프면 좋겠는데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혈액 공급이 좋지 않다 보니까 치료를 하여도 잘 재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먼저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는 원인은 뭘까요? 앞에 퇴행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나이가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제일 큰 원인이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1차성 관절염, 2차성 관절염, 편리상 이렇게 나누는데 1차성 관절염은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것이고 2차성 관절염은 선행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성 관절염의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했듯이 나이이고 그 다음에 비만이신 분들, 너무 과격한 운동이나 노동을 하신 분들, 그리고 잘못된 습관, 주로 우리나라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양반 다리 앉기, 쪼그리 앉기가 무릎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2차성 관절염은 제일 많은 것이 외상입니다. 관절 주변이나 관절 내부에 골절이 있었거나 인대가 심하게 파열된 경우에 나이가 들면 관절염 진행이 굉장히 빨리 촉진됩니다. 그리고 흔히 제일 많이 아시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리고 통풍은 흔히 사람들이 남자분들 발이 아픈 걸로만 인식을 하시는데 통풍 여상결정이 무릎 속에 고이게 되면 아주 강한 염증을 일으켜서 물이 차고 관절 연골을 파괴시킵니다. 그 외에 흔하진 않지만은 관절의 감염과 관절의 기형이 있습니다. 관절의 발병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2010년도에는 약 200만 명 정도가 치료를 받으셨는데 작년도에 약 4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아주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 무릎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비율은 여자분이 약 70%, 남자분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자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은 폐경후 골다공증이 오기 때문에 뼈가 남자에 비해서 조기에 약화가 되고 근육 약화
근육량이 적다 보니까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는 제가 못 갔고 조금 일찍 외가댁을 다녀왔는데 저희 외할머니를 오랜만에 이렇게 뵀는데 좀 뭔가 앉았다 일어나시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고 어디 길을 걷다가도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뵈서 그런지 묘하게 걸음걸이도 좀 달라지신 것 같던데 그러면 과장님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신 건가요? 어르신들이 걸음을 걸을 때 걷기를 싫어하시고 조금만 걸어도 자꾸 멈추시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관절이 아픈 것이고 두 번째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자골신경통, 즉 하지 방사통이 있어서 자꾸 멈추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관절 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가 나열한 증상들은 의사의 견해에서 본 것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표현하시는 제일 중요한 증상들입니다. 외래 오시면 뭐 당연히 첫 번째로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말씀하시죠. 통증. 예, 그러면 어떻게 아프십니까? 그러면은 무릎이 붓는다. 부으니까 무릎을 구부릴 때 뻣뻣하다. 그리고 걸을 때 오금이 많이 당긴다. 근데 갑자기 오금에서 뚝 소리가 난 후 갑작스럽게 영 더 많이 아프더라 하신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 평균은 괜찮은데 계단이 불편하다. 바닥에서 앉고 쓸 때 아프다. 예, 이런 증상들이 오래 반복되면은 무릎이 덜 펴지고 덜 구부려집니다. 그리고 O자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증상들을 정확하게 청취를 하고 그 외에 환자분의 나이나 직업, 운동 정도, 그리고 걷는 모양을 잘 분석하고 그 다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은 누워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 서서 찍는 방법이 있는데 관절염 사진은 반드시 서서 찍어야지 좀 더 정확한 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뼈 외의 다른 조직들, 인대나 연골, 연골판, 관절 주변에 염증, 물혹 같은 것들은 MRI로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음파나 진단 관절 검사도 많이 하였는데 요즘은 MRI가 많이 보급된 이후로 그 사용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관절염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우측으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누는데 푸른색 원 안을 보시면은 1단계는 거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초기죠. 2단계는 조금의 흠집이 생기고 뾰족한 골격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3단계는 관절 간격이 50% 이상 감소가 되고 골격이나 경화소견이 좀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4단계는 관절 간격이 75% 이상 감소되고 골격이나 경화소견이 아주 잘 보입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뼈하고 뼈가 붙었다 하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다음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에는 환자분은 50대 후반 환자분인데 약 30년 전에 골절이 있었습니다. 푸른색 안에 보시면은 과거에 골절이 되었다가 붙었는 모양이 보이는데 아래에 붉은 원안을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1기와 4기의 극과 극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 엑스레이 사진은 아주 일반적인 70대 여자분의 1차선 관절염 사진입니다. 원안을 보시면은 완전히 뼈하고 뼈가 완전 접촉이 일어나서 하얗게 붙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RI로서 관절염 진단할 수 있는데 먼저 빨간 원안을 보시면은 아주 진한 까만색으로 삼각형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파열되지 않은 일반적인 바늘상 연골판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파란 원을 보시면 중간에 흰색 선이 보이는 것이 파열된 자리입니다. 우측 MRI 사인은 이 깜장색 삼각형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뼈 연골도 완전히 소실된 퇴행성 관절염 4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또 관절경으로 보면은 좌측 사진을 보면은 뭔가 너덜너덜해 보이는 것이 연골판에 찢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은 붉은 원안에 보시면은 하얗게 보이는 것이 뼈를 덮고 있는 물렁뼈이고 파란색 원안을 보시면 노란 부분이 이 연골이 다 소실되었을 때 나타나는 원속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절염을 기본적으로 진단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대부분의 이제 나이 든 어르신들은 이렇게 무릎이 많이 아파도 아예 뭐 나이 들면 다 그래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뭐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과장님 이거는 임시방편이잖아요. 결국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러려니 하셨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고 수술 받으시려는 환자분들 연령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오시면은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체중 조절, 나쁜 자세, 아까 말씀드렸던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가급적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서 근력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환자 스스로 이제 노력하시는 부분이고, 그래도 통증이 있다면은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약물 치료는 경구로 약을 먹는 방법과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물리 치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뭐 너무나 당연하듯이 환자분들이 아시는 관절염약, 소염 진통제, 근이안제, 그리고 통증이 아주 심하면은 마약성 진통제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신경통약이라고 아시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도 경우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환자분들이 영양제로 드시는 것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요즘 또 보스웰리아라는 제품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간혹 환자분들이 아이고 뭐 치료제가 안 되니까 저는 약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통증을 억지로 참는 것보다는 진통제를 드시고 한 잠 편하게 주무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사 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요즘의 주사 치료는 연골 주사, 연골 영양주사, 일명 환자분들이 희로한 주사를 하시는데, 이 주사의 목적은 관절 내부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윤활 작용을 하고 관절 연골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주사 놓는 방법은 6개월 간격 이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놓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한 번 맞는 주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DNA라는 주사로 개발되어 있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DNA 주사는 용법은 연골 주사와 용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사가 스테로이드, 소위 말하는 뼈주사입니다. 이 주사는 너무 강한 항염과 진통이 있어서 가급적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나이가 증가되는 것은 누구도 뭐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신 동안에 조금이라도 관절 진행을 억제를 시키고 통증을 줄이고 최대한 관절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보존적 치료의 1차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기야, 왜? 근데 이번 명절에 우리 엄마한테 100,000원밖에 안 드렸나? 어? 뭔데? 영어가 불어가 뭐 프랑스어가. 아니 생각을 해봐라. 응? 우리가 매달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꼴랑 4번이다 4번. 어? 설, 추석, 그러고 생신, 어버이날. 아니 꼴랑 4번 드리는데 그게 그래 아깝나? 아니 우리 엄마 아빠 10만 원 더 드린 게 그렇게 아깝나? 그러면 처가 떡 보고 살면 안 되지. 할 말 없지? 할 말 없지? 할 말 없지 당연히. 그렇게 어머님 좀 더 챙겨드리고 싶다 이러면 나가서 돈 벌으면 된다. 어머님 용돈도 내가 벌어서 챙겨드리지, 우리 엄마 아빠 용돈도 내가 벌어서 챙겨드리지. 아니 내가 이게 다 하고 있는데 미안한 감정은 하나도 없고 그런 식으로 대하나 진짜. 참, 불길한 여자는. 야야 나 시끄러워 죽겠다 마. 어머니 오셨어요? 야야 이 비밀번호가 이거 아이가 이거. 엄미야 바깥 붙나?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아 엄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인데? 무릎이 아파갖고 내가 아이고 막 무릎이 삐주사 좋다 해갖고 삐주사 한 대 맞으러 왔다 아이가. 주사? 그래. 뭔 주사? 그 뭐 스테로이드 주사 그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뭐시 그 삐주사 막 그걸만 맞으면 막 날아다닌다 카대. 그래갖고 내가 맞아야겠다. 당뇨 있으신 분은 그 주사 맞으면 안 된대요. 안 좋다 하더라고요. 야야 니는 내가 당뇨 있다고 내가 뭐 하려하면 다 안 좋다 하나. 그러면 당뇨 있는 사람이 무릎이 안 좋아갖고 막 주사도 못 맞나 그냥 막 그거랑 별개라고 그냥 맞으면 되지 마. 어머니 그거는 간염 위험도 있고 그 주사 맞으면은 무릎에 더 안 좋다 하던데요. 우리 할미가 그렇게 하더라고. 이 삐주사를 맞으면 막 이게 막 튼튼해지갖고 막 날아다닌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반일을 하도 마애가 쭈그려 앉아갖고 막 무릎이 막 시원찮네. 내 이게 왜 삐주사 한 대 맞고 막 이 할미 저 할미 한 만나봐야겠다 싶다. 아니 엄마 그 연골 주사 맞는다고 연골이 막 생기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이라 같긴 해. 유리 할미가 캤는데 막 삐가 막 생기는 것처럼 막 날아다니다 하더라니까. 연골 주사 그거 맞아야 된다. 맞아야 돼. 어머니 그 주사 맞으면 당뇨 조절이 안 된다 하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 내 그 삐지산과 연골주사 그거 맞고 막 청춘으로 돌아가 삐야겠다. 청춘으로 돌아가가 청춘으로 돌아가가 어떤 영감 보실라고 또? 뭐 이영감도 있고 최영감도 있고 김영감도 있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 가라마 돈 많은 영감 꼬시 갖고 막 눈 안 나와 놀아볼란다. 남사스러워라. 엄마 난 모르겠다. 야야 내 삐주사 빨리 예약해봐라. 내가 삐주사 맞고 막 청춘을 아꾸시돌리다. 멀쩡하시네요. 멀쩡한 것 같은데. 아야 이쪽 무릎은 괜찮아. 아이고 막 무릎이 막 하고 시원하다. 빨리 전화해가 예약해라 빨리. 알겠다. 네,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관절 주사를 가급적 맞지 않는 것이 좋다입니다. 장예은 씨, 네. 김철원 씨, 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일단 질문을 딱 듣고 정답 O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왠지 관절 주사를 자주 맞으면 이유는 저도 확실하긴 잘 모르겠지만 왠지 혈당 조절이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본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이러면 반드시 좀 의사 선생님한테 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철원 씨는요? 근데 주변에 네. 또 주변 얘기가 나오는데 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제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또 그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 이 퇴행성 관절염에 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당뇨가 있다고 해서 주사 치료를 못 받는다 이거는 아니죠. 저는 X 할게요. 제가 정답이죠, 과장님.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예, 아주 애매한 질문이신데요. 저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다 말씀이 맞습니다. 예, 당뇨가 해롭기도 하고 당뇨에 관계없기도 합니다. 주사의 종류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많이 하시는 연골 주사와 DNA 주사는 직접적으로 당뇨 수치를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뼈 주사라고 하시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직접적으로 당뇨가 굉장히 많이 증가됩니다. 내과 선생님들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통증 주사를 놓을 때도 일부 약을 믹스할 때 스테로이드를 일부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당뇨 환자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당뇨가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나 장기식을 받았던 어떤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신 분들은 꼭 선생님들한테 주사 맞기 전에 저는 이러한 질환이 있고 이러한 약을 먹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은 아마도 아마 주사를 놓으신 선생님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아마 놓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도 종종 있을 텐데 요즘에는 그 수술 부위를 최소한으로 이렇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수술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관절경 수술 내부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환자별 연령대나 관절염 정도에 따라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절 내시경 수술이고 두 번째는 절골 교정술과 인공관절 반치환술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것이 관절 연골판의 절제와 봉합입니다. 그리고 벗겨진 연골 부분을 구멍을 뚫어서 새 연골이 살아나도록 유도해주는 미세천공술, 그리고 염증이 있을 때 변연 절제술이나 활액말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이 가지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연골 이식술이나 줄기세포 시술도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관절경 수술은 비교적 나이가 조금 젊고 관절 퇴행성 범위가 좁은 환자분한테 많이 시행을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보면은 이분은 40대인데 갑자기 방에서 일어서는데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MRI를 찍고 내시경을 보니까 파란색 원안에 보시면 듯이 큰 물렁뼈가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 물렁뼈를 제거하고 나니까 노랗게 뼈가 노출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저 부위에 미세천공술을 병행해서 시행을 합니다. 다른 예를 보면은 아까 전에 정상 중에서 오금에서 뚝 하더락 하신 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좌측 MRI 사진을 보면은 그 내측 연골판 뒷부분 후곽부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뒷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종적으로 완전 파열이 되었습니다. 저게 잘 발견되면은 내시경을 통해서 연골을 뼈에다 다시 재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미세천공술이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히 보여주는 사진인데 뾰족한 기구로 해서 구멍을 뚫습니다. 윗부분에 보시면 빨간 점같이 보이는 부분이 피가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 나오는 피가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공관절. 이게 영구적이면 참 좋겠지만 또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인공관절에도 수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그럼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비교적 좀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관절이 이미 다 닳았어요. 근데 젊다 보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엔 또 좀 애매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1단계도 아니고 3단계도 아닌 중간에 계신 분들, 주로 50대 초반에서 50대부터 60대 초반 환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주로 관절염상 3기가 제일 많고 내측 연골판이나 연골 파괴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관절경 수술, 연골판 절제술이나 미세천공술, 줄기세포 시술과 병행해서 경골을 절골 한 후 O자를 교정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 환자분들이 싫어하시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방귀부스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발을 기본적으로 최소 한 달 반에서 석 달 정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에서 이 수술할 때 주로 듣는 질문이 줄기세포 시술에 관한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하신 게 아니고 비용이 일단 궁금해 하시고 꼭 해야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 일단 비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전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조금 몇십만 원 비싼 것이 아니라 수배에 해당되는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효용성 논란이 생기는데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꼭 해야 되느냐. 어떤 선생님들은 미세천공술과 절골술을 적절히 잘하면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미세천공술을 했는 것보다는 거기에 줄기세포를 도포를 해주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누가 맞고 틀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 사진을 보면은 파란 선을 보시면은 관절면이 수평이 안 되고 경사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는데 빨간 선 부분에서 뼈를 인위적으로 절골을 합니다. 그 부분을 삼각형 형태로 벌려서 적절한 각도에서 우측 사진같이 나사로 고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란 선이 기울어졌던 것이 반대로 낮았던 부분이 조금 높아진 사진이 보여집니다. 다리 전체를 보면은 좌측에 절골술 시행 전의 사진인데 다리가 O자로 되어 있습니다. O자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은 발목의 중심하고 고관절의 중심, 골두 중심에 가상의 선을 껐습니다. 이 선이 몸무게가 내려오는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축이 무릎을 중앙을 지나가면 좋겠는데 무릎 내측으로 지나갑니다. 수술 후에 환자분이 정중간보다 살짝 외측에 놓이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된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가 하면 무릎 관절도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쪽만 왜 다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만 다른 경우에는 그렇다고 다 모두 다 인공관절로 대체하기는 좀 왠지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개발된 또 다른 수술 방법이 반틈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반치환술입니다. 장점은 수술을 절개창이 적고 뼈를 잘라내는 양이 적습니다. 당연히 출혈량이 적고 수혈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관절 구부리는 범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재수술할 때 제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 반대로 단점이 되어버립니다. 절개창이 적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서 수술할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놓기가 어렵고 그리고 뼈하고 접촉 면적이 좁다 보니까 고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절 수명이 짧습니다. 실물 사진을 제일 좌측에 보면은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반치환술은 요즘은 반치환술보다는 절골 교정술을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제 인공관절 전치환술 보면은 기계 모양을 한번 보면은 대퇴골 부분과 경골 부분, 중간에 체중을 받아주는 하얀 플라스틱 부분으로 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술은 60세 이상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4단계, 65세 이상에서는 3단계 이상에서 권하고 60세 이전이라도 가능한데 심한 강직이 있거나 심한 변형, 인대 파열 이후에 오는 불안정성이 있을 때 주로 시행을 합니다. 기본적인 관절 수명은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면은 이 사진은 아주 일반적인 인공관절 치환술한 사진입니다.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조금 전에 보셨던 외상성 관절염 환자분의 다리 전체적인 사진인데 붉은 선에 보시듯이 좌우가 굉장히 심하게 굴곡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선을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오자가 교정이 되었고 이분이 1.5cm 정도 다리가 짧았는데 수술 후에 다리 길이도 아주 정확하게 교정이 잘 되었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12년 전에 수술하셨는데 농사도 너무 열심히 잘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 마모가 된 것이 아니라 관절을 받쳐주고 있는 뼈가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파란 선하고 빨간 선이 이격이 생겼는데 재치환술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자분은 이분은 16년이 지났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으십니다. 근데 조금씩 무릎이 붓는다 하셔서 전체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중간 부분 플라스틱 부분만 교체를 시행하였습니다. 플라스틱을 보면은 파란 원안을 보시면 심하게 부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조기에 발견이 되어서 전체 치환을 하지 않고 부분적 치환으로 아주 쉽게 교정이 잘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또 100세 시대다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에서 네.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생활 습관을 우리가 조금만 바꿔도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일단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체중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수술하신 분이든 수술 아직 안 하신 분이든 공통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체중 조절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2, 3kg만 체중만 줄여도 계단을 한 2층 정도만 올라가 보시면은 훨씬 자기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규칙적인 적절한 운동입니다. 먼저 좋은 운동은 실내를 보면은 걷기, 수영, 아쿠아로빅, 스트레칭, 실내 자전거 타기. 그리고 나쁜 운동은 흔히 많이 하는 것이 등산, 계단 오르내리기, 달리기, 앉았다 섰다, 스쿼트 동작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환자분들 혼돈을 하신 것이 걷기와 등산을 혼돈을 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걷기는 좋고 등산은 안 좋습니다.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흔히 하시는 쪼그리 앉기, 양반다리 앉기, 꾸려 앉기 예, 가급적 이 자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골다공증 치료도 열심히 하시는 것이 뼈 마모를 둔화시킵니다. 그리고 통증이 발생되면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무릎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는 습관은 개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걷기나 수영과 같은 운동으로 평소에 무릎 관절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전홍배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